과제 4-4입니다. 21쪽 15번째 줄이고요. 농작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해외에 일본에 갖다 팝니다. 장기도는 일본 땅인데 흉년이 져서 먹을 양식이 없었대. 그거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일본에 쌀과 보리와 같은 농작물을 파는 거죠. 드디어 이제 이 나라는요, 해외 무역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조금 뭔가를 해본 것 같다 만족을 하는데, 자, 그런데 허생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땅이 좁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없고 덕이 부족하다고 하죠. 허생이 처음에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에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손도손 숟가락을 잡고, 오손도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가르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양보하게 하여라 라고 가르치라 하고는 배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한 척만 놔두고. 자, 여러분, 무슨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예의범절만 가르치라는 거야. 예의범절만. 즉 어른을 공경하라 라는 장유유서죠. 장유유서 도덕만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많은 걸 가르치지 말라 하죠. 그러면서 허생이 배를 모두 불태워버린 이유가 있죠. 자, 허생은요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외부와 왕래를 하는 건 재앙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외부는요 부정적인 곳입니다. 자, 조선사회와 같이 부정적인 것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섬은요 지금 이상사회예요. 허생이 자신의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매우 살기 좋은 이상사회예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또는 외부에서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는 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왕래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배를 태워버린 겁니다.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재밌는 게 허생이 그냥 가지 않아요.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여기서 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배에 태워서 조선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돈을 다 바다에 버리고 일부만 가지고 오죠. 그리고서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즉 빈민구제를 하죠. 돈으로 빈민구제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허생은요 돈을 빌려준 변부자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근데 10,000냥을 빌렸는데 그것보다 10배인 100,000냥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허생을 보고 변부자가 자네 얼굴빛 달라지지 않은 걸 보니 결국 그 돈을 다 잃은 모양이군 이라고 하죠. 허생이 껄껄껄 웃으면서 재물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은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하는 일이지. 돈 10,000냥이 어찌 돈을 탈줄 수 있겠소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변부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변부자는요 양반은 아닌 것 같아요. 벼슬을 하는 그런 양반 세력은 아니고 부자라 했어요. 부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아하, 장사치였다라는 거지. 즉 말하자면 장사로 돈을 번 신흥 상인 계층이라는 거예요. 18세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 땅을 가진 분홍과 그리고 장사로 돈을 번 상인 계층이라 했었죠. 그 상인 계층이 바로 변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00,000냥을 내줍니다. 근데 이 변부자는 그 100,000냥을 못 받겠다고 하죠. 10분의 1의 이자만 주고 가시오라고 하자 허생이 벌컥 화를 내면서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라고 하며 소매를 획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우리 여기서 허생의 어떤 그런 한계? 아니면 조선 그 당시 18세기 그 양반이었던 사람들의 어떤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허생이 화가 난 이유가요. 장사치의 계산법에 따라 허생을 대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난 장사치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만큼 조선시대에 아까 선생님 산업공상 얘기했지. 가장 낮은 직업군이 상인이었다고. 가장 무시받았다고. 자, 상인을 무시했던 양반들, 사대부들의 인식을 보여주고요. 또 재물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했던 당시 사대부들의 모습, 즉 성리학자들의 모습이 이곳에 드러나 있네요. 허생은 여러분들 장사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실학자적인 모습을 갖춘 허생이지만
또 이 돈을 대할 때는 성리학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리기만 했겠지. 자기 수양을 하기 위해서. 자, 허생이 빈섬에서 글을 아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까닭 간단하게만 얘기할까? 글은 재앙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덕. 즉 먼저 낳은 사람에게 먼저 먹여라. 장유유서만 가르쳐라 라고 하죠. 또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해라. 이것만 필요하지 글 따윈 필요 없다라는 거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진짜 많이 공부했거든. 근데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조선 사회를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 지식들이 조선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질적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성리학이라는 관념적 학문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예의범죄를 지키며 이런 관념적 학문만 한 거예요. 결국 이런 지식은 일반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허생이 세운 이상사회에는 이러한 재앙이 없도록 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생이 꿈꿨던 그 빈섬, 그 이상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뭐 장도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날로 보면은 여러분 마카오 있죠. 마카오하고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그 섬 사이에 있는 가상의 섬이라고 해요. 지금 그 위치로 본다면. 자, 근데 그러한 이 이상사회, 이 빈섬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여러분 첫째, 무엇이 주업이 되었죠?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으로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늘어나자 이제 자급자족에서 끝나지 않고요. 해외 무역을 하게 됩니다. 많이 나는 것을 다른 나라에 갖다 팔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양민이었지만 도둑이 되었죠. 도둑을 교화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양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대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처음 아까 그 부분 있지? 문자도 만들고 의관도 새로 정하려 했지만 이라고 하면서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잡고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먹도록 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먹는데 지장이 없고 배가 안 고파야만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백성들이 생활이 윤택해져야 된다는 거야. 먼저 먹고 살만해야 된다는 거야. 백성의 생활이 윤택해져야 백성들의 의식 또한 그러니까 도덕이죠. 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본 바로 아주 중요합니다. 박지원 선생님의 사상이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 학문을 합시다. 무슨 사상이에요? 즉 실학사상이 이 빈섬의 이상사회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허생의 이상사회에서는요.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으로 결국 이상향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학사상이 잘 담겨있는 실험적인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좁아서 결국에는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나오죠. 과제 5로 넘어갑니다. 자, 변부자는 이제 허생의 뒤를 돌아갔더니 다 쓰러져간 집에서 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허생에게 다시 돈을 그대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허생이 또 화가 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근심을 떠넘기려 하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돈이 탐났으면 100만 장을 버리고 10만 장만 가지고 왔겠소 라고 하면서 그냥 나에게 뭘 달라고 하냐면 정 그렇다면 내가 그대에게 의탁하고 밥을 먹겠으니 자주 와서 나를 좀 돌봐주시오. 그저 우리 식구 수만큼 양식과 옷을 대어주면 그만이요 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필요하대 돈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재물을 가지고 부질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소 라고 합니다. 괴롭다라는 거야 돈이 많으면. 자,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변부자는 허생집에 양식과 옷을 대어주기 시작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가면 허생이 또 화를 내죠. 당신은 어찌하여 나한테 재앙을 떠안기려 하는가? 라고 합니다. 돈은 재앙이랍니다. 그럼 허생의 경제관을 좀 볼 필요 있어요. 재물에 대한 허생의 생각은 돈이 필요 없다? 그건 아니죠. 필요하죠, 돈은. 그런데 딱 얼마만큼 필요하다, 돈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만 필요하다. 먹고 살 정도만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재물은 재앙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허생의 재물관입니다.
변부자랑 친해져요. 이제 술 친구가 되죠. 변부자가 가끔 술병 가지고 와서 둘이 밤새 술을 기울이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하루는 이제 이 변부자가 묻죠. 어떻게 100만 양을 벌었소? 그러자 허생이 얘기합니다. 자, 25쪽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요. 우리 조선은 외국과 무역이 좁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는 까닭에 모든 물건이 한자리에서 나고 한자리에서 소비되지요. 전량은 그 적은 돈이니 그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몽땅 사들어 독점할 순 없겠지. 자, 보세요, 여러분. 아, 조선시대구나.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또 외국과 무역이 없대. 아, 해외 무역이 발달하지 않았구나. 수레가 나라 안을 돌아다니지 못한대. 이 말은 뭐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구나. 수레가 다니려면 땅을 닦아야 되잖아. 그리고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 말은 지역과 지역 사이도 교류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물건이 한자리에 나서 한자리에서만 소비된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유통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지역에 난 것은 그 지역 사람들밖에 못 먹는다라는 거. 교통이 열악하고요. 유통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경제 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취약했다라는 것을 이 대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매점매석해서 돈 벌었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나 매점매석했어 이거지. 그런데 허생이 뭐라냐면 이 매점매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합니다.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과제 5-4 25쪽 18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이 변부자가요, 알면 알수록 허생이 너무 멋진 거예요. 진짜 최고인 거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썩는 것은 국가적 낭비인 거야. 이런 인재를 갖다 써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루는 제안을 합니다. 자, 바야흐로 지금 사대부들은 남한산성에 치우고 시슬하고 있소.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발뚝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가 아니오?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괴롭게 파묻혀 지내단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허생이 뭐랍니까? 허허, 예로부터 묻혀 지낼 사람이 어디 한둘이요. 지금은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때를 만나지 못하여 산속과 바닷가에 묻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 오늘날 국정을 맡은 자들의 그릇을 알만하지 않소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바야흐로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을 때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의 치욕. 여기서 알 수 있는 시대적 배경? 아하! 그 당시 병자호란 이유구나. 자, 청나라를 무찔러야 했다던 북벌정책을 펼쳤던 시대구나. 그러니 효종이지.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고요. 허생의 말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당시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쓰지 않았던 사회였다. 즉 인재 등용이 어려웠다라는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인재 등용이 안 됐다. 훌륭한 인물들을 갖다 쓰지 못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재 등용이 안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허생은요, 조선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여러분, 이 붕당 정치가 완전 장난 아니었어요, 붕당 정치. 즉, 노론이네, 소론이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자기 사람을 저 높은 데 갖다 꽂아놓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전쟁을 벌이던, 싸움을 벌이던 붕당 정치가 판치던 시대였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동영상에서 박지원 선생님이 과거 보러 갔다가 썩은 걸 보고서 그 뒤로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과거 제도가 타락해서 제대로 된 인재가 등용이 되지 않더라는 거야. 게다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 건 조선 사회에서는 신문제도가 엄격하다 보니까는 정실 부인에게서만 난 자식만 과거를 보고 높은 벼슬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얼들이라 해서 서자들. 서얼은 출세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갖다 쓰질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 인재를 등용할 수가 없는 사회였다라는 걸 이렇게 허생의 대사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누구 생각? 박지원 생각이지? 작가 생각이에요. 과제 6으로 넘어가요. 이제 마지막 과제예요. 자, 27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사람을 허생을 소개하냐면 당시 어영대장이었던, 즉 말하자면 군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 어영대장이 뭐냐면 당시 북벌정책을 펼쳤다고 했었지. 자,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기 위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 청나라를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북벌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곳이 바로 그 어영대장이 그 일을 했는데요. 이완대장입니다. 권력자예요, 조선시대에. 자, 그 당시 어영대장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허생이 이완대장을 박대하죠. 자, 문 밖에 세워두고 들어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참 술을 먹다가 이제서야 손님 좀 불러볼까? 라고 하죠. 진짜 예의 없죠.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좀 예의 없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허생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허생이 그렇게 한 이유 다 이유가 있었죠. 이완대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분함을 못 이겨서 도로 가버리면 그 사람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만큼 인재를 쓰겠다라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대부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에요. 네가 뭔데 이거죠. 너까지 것들이 나라를 이따구로 만들었어? 뭐 이런 거. 그런 마음 때문에 이완대장을 문 밖에 세워뒀던 겁니다. 27쪽의 16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완대장과 함께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 좋은 방도가 없겠냐,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뭐 이런 방도를 좀 알려달라고 이완대장이 옆에서 쪼르죠. 그러자 이제 허생이 한 가지 방책을 냅니다. 28쪽에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믿을만한 신하겠군. 내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뢰어 삼고초려하게 하시오. 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합니다. 삼고초려가 뭐냐면 얘들아, 촉한 시대의 유비가 엄청나게 지혜롭고 현명한 신하를 얻기 위해서 제갈공명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 내 밑으로 들어와 일할 수 있겠소? 라고 하자 제갈공명이 싫다 하죠. 싫어! 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유비는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가서 계속 쪼릅니다. 그러자 그러한 유비의 마음에 감동한 제갈공명이 유비 밑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일이 되죠. 계기가 되죠. 이러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소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죠? 임금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참고초려하게 할 수 있냐? 안 하겠다 하면 3번이나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하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완이 뭐라 합니까? 그건 좀 어렵겠소 라고 하죠. 어떻게 임금이 친히 가냐? 그 말도 안 되지 라고 합니다. 차라리 다음 거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그렇게 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권위적이잖아, 조선사회가. 그런데 임금이 그럴 리가 없지. 사실 허생은 다른 의도가 있었죠. 만약에. 자, 진짜로 그러할 뜻이 있다면 그만큼 니네가 긴박하고 절박하냐 이거야. 인재를 등용하고 싶은 만큼 그러한 진실이 있느냐, 진심으로 그들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니네가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라고 시험해 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 돼요 라고 하죠. 두 번째 계책으로는 여러분 명나라, 너네가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했던 그 명나라,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가 우리에게는 은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명나라가 은인이기만 합니까? 온갖 것에 우리를 간섭하고 명나라 황제가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 되면 허락해 줘야만 임금 노릇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완전 임금과 신하 관계였잖아. 군신 관계였잖아, 명나라가. 근데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자, 금나라에게 패하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 이거야. 명나라에게 의리를 지키자는 거야. 자, 명나라의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갖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명나라의 원수인 청나라를 치자. 이게 바로 북벌론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허생이 말합니다. 자, 그럼 너네가 명나라한테 입은 은혜가 크니까 명나라 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떠들고 있는 명나라 후손들이 많다고 하더라. 자, 그 사람들한테 왕의 친척들 중에 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자들 왕족을 시집 보내라. 그리고 세도가들의 재산을 좀 나눠줘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완이 얼토당토 않다고 얘기하죠. 아이고, 야, 귀한 딸을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에게 어떻게 시집 보내요? 안 돼. no. 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말로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다 지키자 했던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이래. 나라도 없이 떠도는 자들 엄청나게 무시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 북벌론이라는 것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장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야. 굉장히 이중적인 그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옛날부터 북풍이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선거 때만 되면은 북한에서 대포 한 방 빵빵 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전쟁 날 것 같다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정치 세력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오늘날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저 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갈등 상황에 있어야만 자기들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게요. 우리가 남북이 나눠져 있어야만 더 이로운 나라들이 많이 있죠. 주변국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통일해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반대하죠. 웃긴 거는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하겠다, 우리 전쟁하지 않겠다, 평화조약 맺겠다 할 때 그 계약의 당사자에 우리나라가 못 들어간다 해요. 그 이유가 뭐죠? 남한하고 북한이 휴전을 할 때 그 휴전하겠다는 계약서에 우리나라가 없거든. 미국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대. 이런 오늘날 우리 모습과 매우 흡사해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사람들한테 막 공포감을 주고 막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는 권력자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과거에나 옛날에 지금이나 여전하다라는 걸 좀 쌤은 생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29쪽 11번째 줄입니다. 허생이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자, 세 번째 제안은 뭐냐면,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너네가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호랑이 굴에 기어가야 되죠? 호랑이 굴에 가서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청나라로 가랍니다. 즉 말하자면 첩자를 보내랍니다. 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007인가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천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호걸들과 사겨라. 청나라의 권력자들과 사겨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법을 배워와라. 그러면, 우리도 그걸 본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나라 못지않게 발전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청나라에 보내서 벼슬도 하게 하고, 즉,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 하래. 그리고 상인들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게 해서, 자, 그들과 교류하자. 또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젊은이들을 뽑아서 떼놈처럼, 대놈이라는 건 이거 중국, 청나라 오랑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발을 시키라고 하는데 이 변발이 뭐냐면, 여러분들 황비용 알죠? 황비용 머리 하라는 거야. 앞머리 싹 밀어버리고 뒤에 딱 묶어가지고 따고 다니라는 거야. 변발을 해서 청나라에서 과거 보고 장사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호골과 사귀게 해서 천하를 도모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지 않겠소라고 계책을 마련합니다. 그러자 이완이 말하죠. 사대부들이 모두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는 마당에 누가 제 자식의 머리를 깎고 대노못을 입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아이고 이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안 돼. 아이고 이완을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자, 사대부들이 몸을 삼가고 예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허생은요, 여러분들,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실행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명분과 예법만 따지지 말고 실리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지. 청나라랑, 자, 겉으로는 친한 척 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약점도 알아내고 그 나라에 발전된 것도 몰래 빼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복수할 수 있다라는 실질적인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와는 명분과 예법만 따지면서 거절을 하죠. 허생 완전 화났겠죠.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면 자,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실천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이화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당시 권력자들의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로만 개혁을 요구하죠. 자, 칼로 이완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완 도망가고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허생은 온데간데 없이 아무도 없이 빈집이더래요. 이거 결과 나와요? 미완의 결말이죠? 자, 미완이라는 것은 결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겠다는 거지. 열린 결말.
자, 이렇게 옛날에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항상 주인공은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나쁜 놈들은 벌 받는다. 즉, 권선징악, 해피엔딩의 결말을 늘 가져왔어요. 그런데 허생전은 약간 예전의 고전소설과 다르죠. 미완의 결말을 맺습니다. 약간 좀 신비감을 조성하죠. 그 이유가 이렇다고 해요. 조선사회가 그러한 어떤 개혁적인 그런 제안들을 받아줄 만한 성숙한 사회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아직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만큼 작가의 생각이 매우 급진적이었다, 시대와 맞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생과 이완대장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걸 좀 볼까? 자, 이 중에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게 허생일까, 이완일까? 허생이겠죠.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이거 재밌는 게요. 이 허생과 이완대장 갈등 보면 앞부분에서 허생의 아내와 허생이 갈등했던 모습이 참 보여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허생이 계속 아내한테 못한다 얘기하죠. 이거 사실 이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맞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허생과 허생의 아내의 갈등이 사실은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들의 갈등과 비슷하다라고 했다시피 이번에는 양상이 좀 바뀌어요. 허생과 이완대장의 갈등인데요. 허생의 아내와 허생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던 그 관계의 대립이 이번에는 허생과 이완대장의 대립으로 연결됩니다. 자, 허생이 내세웠던 계책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인재 등용을 해라. 임금 보고 직접 가서 상고초려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라. 두 번째로는 명나라 후손들을 대우해줘라. 너네가 말로만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의리를 다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실천해라. 정말로 명나라에게 의리를 다하고 싶다면 실천해야 하지 않겠니? 이거죠.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청나라를 배척만 하지 말고 오히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청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훌륭한 점, 발전된 거를 배워와라. 그래서 청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해라. 이런 주장 세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완대장은 셋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법도에 맞지 않죠. 그리고 예의와 예법에 맞지 않고요. 당연히 몸을 사리는 조선 세도가들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과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명나라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각각 허생과 이완대장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자, 허생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실리적이죠. 도움되는 거, 실질적인 걸 추구합니다. 따라서 실리를 추구합니다. 당시 사회가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비판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허생은요, 당대의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완이 거절하죠. 왜냐하면 뭘 중요하게 하는? 명분이 중요한 사대부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형식과 예법에 맞지 않아서 이 충고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당시 세력을 잡고 있던 사대부들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인 것보다는 명분, 형식, 예법 모두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완은요, 임금에게 진언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충직한 언어를 맡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완은요, 자기 권력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그런 권력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세력? 그 당시의 지배계층, 권력자를 대변합니다. 사대부들이죠. 허생의 아내가 실리적인 실학자였다면 이번에는 허생의 아내의 생각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허생이 변했죠. 우리 허생이 변했어요. 맞는 말이죠? 자, 이완대장과 허생은 바로 그 당시 어떤 두 사고 간의 충돌, 자, 실학과
성리학의 충돌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허생전에 담긴 조선 후기 현실의 비판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비판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회를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비판했던 건 뭐였냐면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소비가 되는, 즉 유통이 발달하지 못했었죠. 그런 조선의 경제 구조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적다, 즉 해외 무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수레가 온 나라를 돌아다닐 수 없다, 즉 교통과 또 유통 구조가 엉망이었죠. 이러한,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다면 사재기가 가능했다라는 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싹쓸이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허생을 지은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서 가장 관심 깊게 봤던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허생은요, 뭘 많이 봤냐면 청나라에 발전되어 있는 수레와 선박을 봤다고 합니다. 허생은 열하일기에서 주로 관심 깊게 봤던 것이 수레, 그리고 선박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이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나 봐요. 이건 모두 물건을 실어 나르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걸로 봐서는 이거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길 닦고 수레가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지역과 지역 간 이동 또는 우리 지역에서 난 물건을 해외에 갖다 팔고 해외의 물건을 들여오고, 이러한 유통을 시켜야 한다, 교통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비판 의식은요, 허생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은 인재등용의 문제였습니다. 인재등용 문제. 선생님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죠. 인재등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부패하고 붕당 정치로 인해서 서로 세력 다툼하던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해서 신분이 낮다고 해서 쓰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 그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산과 바다에 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끔 그들을 등용해야 한다라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실리보다는 명분과 예법만 따지는 사대부들을 비판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당시 권력계층들은 양반이었고요. 그들이 벼슬도 하고 그들이 지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명분하고 예법만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거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이 사대부들 비판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소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활쏘기, 뭐 돌이라도 던져야 되고 갖가지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봐봐봐. 너네 무슨 뭐 상당했니? 누구 죽었니? 왜 상복을 입고 있어? 자, 하얀 의복이 문제라 하죠. 자, 하얀 의복의 문제는 여러분들 때가 잘 타죠. 그러면은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삼가야 하죠. 그러면 뭐 활동적인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하얀 의복을 비판했고요. 두 번째로는 상투를 비판합니다. 머리 길어 상투하고 있는데 너네 그렇게 싫어하는 외나라 저 남쪽 오랑캐 풍속이잖아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용성이랑 전혀 없는 넓은 소매 옷을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 조선시대 한때 유행이 소매가 거기다가 뭐 물건 넣어놓고 다녔잖아. 뭐 호주머니 역할을 했는데 그게 땅을 쓸 만큼 늘어져 있는 거, 그때 그게 유행하던 시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다 어때? 한마디로 말하면 활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야. 활동이 안 돼. 활동 불편한 옷들이야. 실용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뭐만 중요시한다? 명분, 형식, 즉 허례허식만 중요했다라는 거죠. 허례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에게 보이는 것. 그러니 이러지 말고 차라리 실리적으로 살자. 뭐 청나라 비판만 하는데 청나라 좋은 점 가져오고 우리 그 나라를 잘 알아서 우리 그 나라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허생전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을 총정리 한번 할까요? 자, 배경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요. 여러분들, 사회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글만 있던 양반이 아니라 이제는 양반도 힘들면 뭐 해야 된다?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자, 장사도 해야 되고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변했다. 사회가 변했다.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바뀌던 그 후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두 번째 반영하고 있는 거는 조선 사회가 굉장히 자, 열악했다. 경제구조가 열악한, 즉 취약한 경제구조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사재기, 독과점, 이걸 매점매석이라 했었죠? 매점매석하고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었죠? 뭐하고 보였죠? 과일과 그리고 말총이죠. 근데 과일과 말총이 주는 효과는 2배였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결국 허례허식을 일삼는 양반들의 모습을 또 비판하는 이중적인 장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판하고자 하는, 세 번째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은요. 자, 허생이 도둑대를 데리고 가서 이상사회를 만들었잖아. 빈섬에 데려가서. 그만큼 조선사회 후기 일반 백성들이 자, 먹고 살기 힘든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도둑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사회가 힘든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자,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가난한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물론 있었겠죠. 당시 우리 역사 시간을 배워서 알겠지만 그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농사 지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갚아라 라고 했던 뭐 그런 정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일상 이런 백성들에게 도둑이 된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여러분들 인지등용이 제대로 안 됐던 문제와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청나라를 무찔러야 한다라는 북본론을 주장하던 그런 사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할 뿐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었죠. 구체적인 방법도 내놓지 못했던 조선시대 그런 정책가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당시 청나라의 발전된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북학자들의 모습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북학자 누구죠? 허생이죠. 허생으로 대변된 누구? 작가인 박지원의 사상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아무리 좋은 도덕과 어떤 법률도 사실은 백성들이 삶이 윤택해져서 먹고 살만할 때 그것들이 실천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사상이었죠? 실학사상이었죠. 허생의 실학사상, 즉 박지원 선생님의 실학사상도 허생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생전 수업 마칩니다.